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편 자가격리 시설을 탈출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베트남인 3명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강제 출국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자, 러시아 선원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고 있어서 이 사안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항에 입항했던 페트로원호에서 어제 확진자 12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사실 이 배가 입항한 게 거의 3주가 지난 상황인데 확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네.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지금 걱정하시다시피 그 페트로원호에서만 선원 전체 94명인데 그중에 지금 44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지금 이제 3주간에 걸쳐서 지금 확진이 됐다는 거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검사를 안 한 건 아니고 다 했고요. 근데 이제 증상이 없어서 또 PCR 검사도 음성이어서 괜찮았는데 자꾸 검사하다 보니까 추가로 지금 확진이 계속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뭐 여러 추정 중에 하나는 러시아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최근에 유럽에서 발한 바이러스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네. 즉 무증상 감염이 많고 감염력이 높고 또 이제 위중도는 큰 차이였고 이제 그런 특성에 관여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만 이에 대한 조사는 정밀하게 바이러스 검사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예. 바이러스의 특성을 얘기하셨는데 혹시 뭐 선내에서 격리 지침 같은 게 잘 지켜지는지 이 부분도 좀 의문이거든요. 네, 그 부분은 워낙에 계속 문제점이 지적됐고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선 내에서 자체 소독이라든지 또 선원 관리라든지 또 선원 관리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이 배에 타고 있던 그 선원들이 중간에 한국 기차 기항하는 곳에 계속 교대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선원들의 건강 관리 부분이 되고 있는지는 선장과 선원만이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관리하기가 좀 쉽지 않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물론 지금 현재는 입항할 때 모든 증상도 있어야만 확인돼야만 입항이 가능하시고 또 네. 이 국내에 들어오는 그것도 다 철저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라든지 이런 강화는 계속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러시아 선박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8월 3일부터는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만 입항이 가능합니다. 8월 3일부터 하는 이유는 뭐 이미 출항한 배 같은 네네. 경우는 돌아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둔 것 같은데 다른 나라는 괜찮을지 좀 더 구체적인 대책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와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당연히 국가별로 이 감염 위험이 높은, 위험성이 높은 그런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부터 하겠습니다만 지금 한국의 경우에는 주로 항구에 기항하는 배 거의 대부분이 러시아, 중국, 일본 관련 동남아시아이기 때문에 우선 이 국가에 한해서부터 차근차근 하고요. 러시아가 아시다시피 현재 발생된 환자 수만 82만 명입니다. 전 세계 숫자로만 봐도 4위에 해당이 돼서 예. 러시아부터 우선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부터 지금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네. 차차 확대해 나가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격리시설 탈출했던 베트남인 3명이 검거가 됐습니다. 관광 목적의 단기 비자가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빨리 나가서 일을 하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외국인 좀 불법 체류자에 대한 조사는 잘 이뤄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 좀 걱정이 됩니다. 다행히 뭐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지난 6개월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 불법 체류의 문제도 다소 해소됐다고 보이고요. 돌아가실 분 사실 많이 돌아가셨고 귀국하셨고 또 국내에 새로 유입되는 외국인 분들도 많이 없어서 네. 사실 그 문제는 크진 않습니다. 숫자는 훨씬 과거에 비해 줄었습니다만 이제 문제는 국내가 문제가 됐죠. 오히려 네. 어찌됐건 합법적인 체류든 불법적인 체류든 국내에 부족한 노동 일손을 또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던 상황에서 네. 이 부분에 대한 관리까지 또 코로나19에 대한 위험까지 또 노동력 일손 부족에 대한 문제까지 두 가지를 다 지금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 네. 말씀하시는 중에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 현황이 나와서요.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는 18명이 확진이 돼서요. 20명대를 유지하다가 어제 40명대로 올라섰었는데 다시금 10명대로 내려갔습니다. 누계는 14,269명이 됐고 신규 확진자 18명 중에서 해외 유입이 11명, 국내 감염은
7명입니다. 이 7명은 서울에서 3명, 경기 4명 이렇게 발생을 했고 추가 사망자는 나오지 않아서 어제 0시 기준 300명을 유지를 했습니다. 일단은 오늘도 나온 거 보면 해외 유입 사례가 지금 두 자릿수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서요. 이분들을 수용하기 위한 임시생활시설이 지금 확충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역 주민분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좀 해법이 없겠습니까? 해법, 네. 지역 주민들과 방역 당국과 이해와 협조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겠죠. 해결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임시 격리 시설은 확대해야죠. 네. 필요한 시설인 거죠. 그럼요. 확대해야만 지금 그래도 현재까지 해외 유입이 증가됐다고 하더라도 전체 숫자에서 사실 큰 숫자는 아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심하고 그래도 있었던 것이 해외 유입에서 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 전파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걸 네. 막을 수 있었던 것이 이런 임시 격리 시설을 통해서 자가 격리 14일 동안 관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막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국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도 또 이 환자분들의 또 건강도 보호한다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도 격리 시설 부족하다는 방향이 반드시 늘려야 되고요. 다만 그런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은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어제 발생한 환자를 보면 7명이 국내 감염입니다. 한 자릿수로 줄긴 했지만 그 수도권에서 전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좀 뚜렷해지는 모습인데 앞으로의 걱정은 이제 휴가철이라는 점이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 안심하셔도 될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전체 발생 숫자는 해외 유입 감염병을 빼면은 다 50명 미만으로 계속 몇 달 동안 유지 잘 되고 있고요. 이 네. 정도의 발생 자체는 우리나라 인구 규모를 대비해 봤을 때 사실 이 정도는 거의 관리가 거의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네. 제 감히 그렇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예. 다만 이 부분이 숫자로 놓고 보면 전체가 30%다, 50%다 이렇게 퍼센트만 놓고 보면은 국내 지역사회 감염이 많다, 수도권이 많다 이렇게 보이실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혹시라도 휴가철을 맞이해서 집단적으로 감염이 발생하고 또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걸 막아야 될 것이고요. 그러한 면에서 이 생활 속 거리두기에 국민이 지키셔야 될 이 손 씻기와 사람 모이는 것, 식당, 대중시설, 다중시설에 대한 이용에 대한 부분은 지금 하시고 있는 바대로 잘 지켜주시면 충분히 집단 감염이나 추가적인 전파 확산은 막을 수 있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대다수의 국민분들은 열심히 지켜주고 계시니까 네. 지금의 그런 추세를 유지하면 좋을 것 같고 예비군 훈련을 축소해서 시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동원해가지고 2박 3일 동안 했었는데 네네. 하루 4시간만 훈련 받을 수 있게 축소가 된답니다. 근데 뭐 4시간을 모이든 4분을 모이든 많은 사람이 한 곳에 모이면 위험한 거 아니냐. 뭐 지금 이 시국에 굳이 예비군 훈련해야 되냐라는 목소리도 일각에서는 나와서요.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그런 우려가 있으신 거 저희도 이해하고요. 저 역시도 그러한 상황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충분히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서 2단계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런 이 예비군 훈련, 동원 훈련 단축기라도 하지 않습니다. 네, 즉 생활 속 거리두기 1단계인 경우는 대중 모임의 일정 부분을 허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어떤 면에서는 관리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입자 명부 철저하게 확인하고 발열 체크하고 그리고 혹시나 증상이 있는 사람은 동원훈련에 제외 신청을 하거나 연기 신청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정도 범위 내는 현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광주 지역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있는 그런 지역은 지금 제외입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런 단계적으로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네. 자,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300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사망자의 경우에는 사망 이후에 감염이 됐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는 초과 사망 분석 자료까지도 들여다본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자료인가요? 네, 이 점은 여러 차례 지적된 겁니다. 그 2월, 3월 때부터 벌써 학회에서 논의가 됐었고요. 우선 외국에서 논의했던 것 나온 연구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치료를 하느라고 제대로 일반 질환, 즉 비코로나 질환에 대한 치료, 특히 응급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률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 일본에서 계속 보고됐던 바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3주 전쯤에 서울의대에서 발표한 보고 자료에 의하면
이 전국적인 초과 사망 자료를 비코로나 질환, 코로나 질환으로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통계 당국에서 이야기한 거 비슷하게 거의 유사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비코로나 질환이라는 초과 사망이 전년 대비 증가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187명이 증가한 걸로 나와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은 일부 증가한 건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다라는 결과에서 거의 지금 통계청이 발표한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예. 의료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와 관리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비코로나 질환으로 인한 불필요한 추가적인 사망이 발생하지 않도록 코로나 질환 치료도 중요합니다만 일반 질환 치료를 잘 할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도록 1차 의료가 동네 의원이 붕괴되지 않도록 네. 관리하는 이것도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의 필요성을 이제 정부도 인식하고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은 WHO에서 뒷북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네. 코로나19가 계절을 안 탄다 이런 발표를 WHO가 조금 전에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근데 이제 호흡기 바이러스의 대부분이 거의 계절을 탔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19는 계절에 상관없이 확산이 될 수 있다라고 함은 이게 우리 사이에 상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바이러스다라는 걸 방증하는 게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가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절형 독감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코로나19뿐만 아니고 독감도 이번 겨울에 유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가을이나 겨울에도 유행이 약화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마스크.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하다 보니까 또 학교도 휴교를 하다 보니까 네. 독감이 돌아야 되는 차례인데 돌질 않았어요. 그것처럼 이 바이러스의 특성도 일부 관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개인 위생이 철저히 한다면 어떤 독감이나 유행성도 관리가 잘 된다고 보시는 것이 맞고요. 다만 저도 2월, 3월 달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실험적 특성에 따라서 여름과 같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는 바이러스 생존이 굉장히 어렵다. 네. 그래서 바이러스의 감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희망적인 얘기 저도 한 바가 있습니다. 다 대다수 네, 전문가분들이 맞습니다.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이러스 특성도 있지만 조금만큼 말씀드린 사회적 거리두기의 특성과 또 무엇이 달라지냐면요. 지금 대다수의 전 세계 거의 이제 선진국의 경우는 개인 생활의 90%는 다 실내에서 합니다. 야외 활동이 사실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계절적인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도 같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러한 특성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WHO도 방역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이런 변경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바이러스 전파되고 감염되는 이 근본 원리는 결국 똑같은 거네요. 저희가 위생을 철저하면 많은 바이러스 차단할 수 있는. 네, 바이러스의 고유한 특성이 있지만 네. 사람이 관리하고 대처하는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바이러스의 독성이 높아도 관리가 잘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백신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조금씩 속도를 내면서 소식이 들리는데 모더나와 화이자에서 3상 시험에 돌입을 했다. 이르면 연내에도 개발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이 되더라도 국내에 들어올 수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인 것 같아요. 네, 거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선점 경쟁이 국가별로 이루어지고 있다랄 정도로 지금 경쟁이 치열합니다. 일부 이제 바이러스 생산하는 국가와 회사에서는 국가의 전폭 지지하에 서로 양쪽이 입도 선매하는 것으로 우리가 1억 도즈 살게 이쪽은 1억 도즈 너네가 만약에 성공하면 너네가 이런 방식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도 바이러스 이 백신 3가지 정도의 제품 후보 물질 임상 시험 중이고요. 또 이 국제적인 경쟁에서 물론 조금은 늦지만 그래도 열심히 따라가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백신을 개발하거나 그런 백신을 개발하고 유력한 후보 물질이 운곽에 드러나게 되면 그러한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이 확보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치료제 얘기는 좀 많이 안 나오고 있어서요. 연구 어느 정도까지 좀 진행이 된 상태입니까? 치료제는 조금 상황이 어렵게 됐습니다. 지금 그동안 연초에 논의됐던 많은 칼레트라, 클로로퀸 또 그 외에 많은 이 치료제들이 항체 거의 치료제 임상 이런 시험이 것들. 다
결론적으로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새로운 물질을 개발해서 치료제 만드는 것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분간은 좀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전 세계 현황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보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1,000명을 넘어서는 하루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전 세계적으로 이 바이러스의 확산은 계속되고 있고요. 또 2차 대유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전파 부분이 분명히 이 남반구 그리고 이 중저소득 국가에서 중심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겪어야 될 상황이 될지 모르는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경제적 네.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다시 증가하는 부분도 피할 수 없을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정말 그래도 양호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립니다만 그래도 이 인구 규모나 발생 정도에 비해서는 훨씬 저 관리가 잘 되고 있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부분들 경제적 활동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가장 좋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유지할 것이냐 그리고 그 유지하는 데 핵심 관건은 장기전을 대비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과 해외에서의 유입 감염병을 관리하는 이 세 가지로 통해서 우리의 상황은 잘 낙관적으로 좀 유지해 볼 수 있는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코로나19 관련 소식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네, 고맙습니다.